사람들은 흔히 돈이 있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노년이 비단길처럼 매끄러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시계가 팔순을 향해 달려갈수록 그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그림자는 더욱 짙고 서늘하게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 이름 석자 앞에 붙은 360억 자산가라는 수식어는 평생을 공사 현장의 흙먼지를 마시고 손가락이 뒤틀리는 노동을 견뎌내며 얻은 훈장이자 동시에 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킨 거대한 창살이기도 했습니다. 이 막대한 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대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남들 쉴 때 벽돌 한 장이라도 더 날랐고 한겨울 칼바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추위 속에서도 자식들 입에 들어갈 고기 반찬 생각에 이빨을 악물며 버텼던 시간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 곁을 지키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오직 돈의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분화방들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버리고 떠난 것은 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반자였던 아내였습니다. 10여 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저는 그 잘난 360억 중 단 1억도 아내의 숨을 1분 더 연장하는 데 쓰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는 그 어떤 명화나 수입 가구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대저택의 거실에 앉아 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피를 나눈 자식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명절마다 찾아와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던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는 아버지가 아닌 제가 소유한 강남의 빌딩과 경기도 일대의 토지 문서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 뒤에는 언제쯤 그 재산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건가요? 라는 추악한 갈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평생을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사업판에서 살아남은 노회한 여우였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매달 수천만 원씩을 가져가면서도 제 생일날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고 둘째 딸은 사위의 승진을 핑계로 고가의 외제차를 요구하며 제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든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유통기한 임박한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습니다. 가슴이 시리다 못해 구멍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나 하는 자괴감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주머니 속의 수표만을 사랑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철저하게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의 공로였던 정정한 체력을 버리고 치매 초기 증상과 변실금을 앓는 노인으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몸에선 지독한 냄새가 나야 했고 제 눈빛은 초점을 잃고 멍해야 했습니다. 360억 자산가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해 기저귀를 차고 침을 흘리는 추한 노인네의 모습으로 저를 가두기로 한 것입니다. 제 개인 금고에 보관된 수많은 부동산 권리증과 채권들은 비밀리에 고용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제가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충격에 빠져 정신까지 놓아버렸다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은 이제 낡은 셔츠 한 장과 자식들에게 짐만 될 고달픈 육신뿐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연극의 시작은 처절했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을 처분하고 사실은 명의를 신탁회사로 돌려둔 것이었지만 저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얘들아, 아비가 이제 갈 곳이 없구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정신도 가끔 가물거린다. 그 짧은 전화 한 통에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차갑고 가혹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하늘처럼 모시겠다던 큰아들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용돈을 받아내던 딸아이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기저귀의 두툼한 감촉이 바지 너머로 느껴지는 그저 냄새나고 쓸모없는 노인 한 명. 이 치욕스러운 분장이 과연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할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대감이 아니라 제 평생의 노력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자식들의 품으로, 아니 자식들이 차려놓은 도살장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360억의 유산을 뒤로 한 채 저는 기저귀를 차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그 추악한 진실의 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큰아들 영수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며 건설 현장의 사자로 불렸던 저였지만 지금의 저는 자식의 눈치를 보며 구걸하듯 얹혀 살아야 하는 가련한 노인네의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지 속에서 서걱거리는 기저귀의 생경한 촉감은 제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들리는 그 미세한 비닐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배를 누르기 전 저는 거울처럼 매끈한 현관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점을 흐리고 입가를 살짝 벌린 채 무엇 하나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능한 노인의 표정. 36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제 등 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아들 내외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며느리 미영의 얼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싸늘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가 강남 빌딩의 명의를 넘겨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있을 때 보여주던 그 가식적인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닌 제가 들고 있는 초라한 가방과 제 바지춤으로 향했습니다. 코를 찡긋거리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그 표정 하나에 제가 평생 일궈온 부성애라는 환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라는 말조차 억지로 쥐어짜내는 듯한 그 목소리에는 환영의 기색이라곤 단 1%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아들 영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바닥만 보던 녀석은 방은 저기 끝방 쓰시면 돼요. 라는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고는 거실로 평안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해가 잘 들지 않는 구석진 창고 같은 방이었습니다. 360억 자산가가 머물기엔 지나치게 비좁고 먼지 날리는 공간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극의 막이 오를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러 식사 시간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며느리가 정성껏 닦아놓은 거실 바닥에 물을 엎질렀습니다. 아이고, 손에 힘이 없어서 그랬다. 미안하다. 제 입에서 나가는 비굴한 사과 소리는 제 영혼을 갉아먹는 듯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제가 더 밑바닥으로 추락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제가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며느리의 비명에 가까운 짜증은 이 연극의 백미였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일부러 실수를 한 것처럼 가장하고 멍하니 서 있을 때
며느리는 제 팔을 잡아 끄는 대신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아버님, 대체 왜 이러세요? 애들 교육상 안 좋게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 영수는 그 광경을 보고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볼륨만 높일 뿐이었습니다. 제 친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관심한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바지 속에 숨겨둔 360억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당장 사실 내 통장에 수백억이 있다라고 소리쳤다면 저들은 당장 달려와 제 발등에 입을 맞추며 용서를 구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닿지 않는 순수한 효심이 과연 제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그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기저귀를 갈아차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힘든 것은 자식들의 눈빛 속에 담긴 짐 덩어리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그들에게 준 것은 비단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상, 남부럽지 않은 교육,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한 아파트까지 모두 제 피와 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눈앞의 불편함만을 보았고 제 과거의 헌신은 유통기한 지난 우유처럼 취급하며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저는 기저귀 비닐 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변호사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는가? 답장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네, 회장님. 모든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연극이 끝나는 날 제가 흘린 이 눈물의 대가를 반드시 저들에게 치르게 하리라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사자는 발톱을 숨긴 채 먹잇감들이 스스로 가면을 벗을 때를 기다리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360억이라는 거대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큰아들네 집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지옥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 순간 며느리 미영의 손에는 어김없이 강력한 탈취제 분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마주한 듯 제가 지나간 자리마다 칙칙거리며 분사되는 그 서늘한 액체의 감촉은 제 뺨을 때리는 모욕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방에서 나오실 때는 꼭 말씀 좀 하시고 나오세요. 애들 기관지에 안 좋단 말이에요. 며느리의 그 가시 돋친 말 한마디는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제가 찬 기저귀에서 정말로 그런 악취가 났던 걸까요? 아니면 돈 한 푼 남기지 못한 채 짐덩이가 되어버린 늙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악취였던 걸까요? 식사 시간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한때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제가 사온 최고급 한우를 구워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 식탁에 이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화기애애하게 고기 반찬을 즐기는 동안 저는 부엌 구석탱이에 놓인 작은 소반에 차려진 식은 밥과 쉰내가 풀풀 나는 김치 쪼가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소화가 잘 안 되시니까 죽이나 드세요. 라며 내밀어진 것은 물을 잔뜩 부어 불어 터진 찬밥 덩어리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웃음소리와 대조적으로 좁은 부엌에서 홀로 밥을 씹어 삼키는 제 목구멍은 마치 모래알을 삼키는 듯 까칠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통장에는 그 식탁 전체를 사고도 남을 360억이 잠자고 있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발설하는 대신 꾸역꾸역 그 모욕의 만찬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 밤 갈증이 나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들 영수와 며느리의 대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여보, 저 노인네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야? 기저귀 값에 약값에 우리 애들 학원비도 모자란 판에 정말 미치겠어.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지는 아들의 대답은 제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조금만 참아봐. 어떻게든 요양원 빈자리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거기 보내면 나라에서 지원도 나오고 우리도 편해지잖아. 요양원. 그것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를 고려장 지내겠다는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해 돈을 물쓰듯 하던 시절, 영수는 제 발등을 닦아주며 아버지, 평생 제가 모실게요. 라고 눈물을 흘리던 녀석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가짜였다는 것을 돈이라는 필터가 제거된 지금에야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벽을 짚으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360억이라는 돈이 주는 위력보다 혈육이라는 이름의 배신이 주는 타격이 훨씬 더 컸습니다. 침대에 몸을 눕히자 기저귀가 비틀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종이 뭉치가 저를 보호하는 유일한 장패가 된 것 같아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정말로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제 앞에서도 서슴없이 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치매라더니 눈치만 늘어서는 저러다 밤에 사고라도 치면 어떡해? 며느리는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대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추운 겨울바람을 들이쳤습니다. 제가 춥다며 몸을 떨면 못 들은 척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들은 제가 평생 일군 자산으로 지어진 이 따뜻한 집에서 정작 그 집의 주인이었던 아버지를 추위와 멸시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하나하나 제 기억의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36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는 이제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이 배신자들에게 내릴 준엄한 심판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호사에게 보낼 최후의 통첩이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영수와 미영, 이들은 나의 유산에서 단 1원도 가져갈 자격이 없다. 저는 눈을 감고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이 추위와 모욕이 깊어질수록 훗날 제가 터뜨린 참교육의 카타르시스는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른 자식들의 본 모습을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연극의 다음 무대에는 어떤 배신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억눌린 분노를 삼키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집안의 공기가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분주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이른 아침부터 커다란 검정 비닐봉투를 들고 제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낡은 옷가지들과 서랍 속의 물건들을 거칠게 쏟아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들어가시면 이런 거 다 짐만 돼요. 거기 옷 다 나오니까 이건 그냥 버릴게요. 그녀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고 제 허락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 손때가 묻은 낡은 앨범, 아내와 찍은 유일한 사진 한 장, 평생의 훈장 같았던 낡은 만년필까지 모두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검은 봉투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제가 그 앨범만은 안 된다는 듯 힘없는 손을 뻗어보았지만 며느리는 짜증스럽게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이 낡은 종이 뭉치가 무슨 소용이에요? 거기 가면 다 잊어버리실 텐데.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마세요. 그녀의 눈에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추억들이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쓰레기로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영수가 이 광경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360억의 자산 중 단 한 푼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제 인생의 조각들이 그렇게 무참히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손주 녀석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가장 예뻐하며 대학 등록금까지 미리 따로 떼어놓았던 손자 민우가 제 방 문턱에 서서 코를 막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방에서 진짜 이상한 냄새나.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기 싫대. 할아버지 언제 나가? 10살배기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순수한 독설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부모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대했기에 아이가 저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인지 그 교육의 처참한 결과물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녀석을 위해 준비한 수억 원대의 교육 펀드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제 기저귀를 갈아주겠다며 저를 화장실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아우, 정말 이 냄새. 아버님, 제발 좀 참으실 수 없어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수발을 들어야 하는지 원. 그녀는 제 하체를 거칠게 닦아내며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제 몸은 그저 치워야 할 오물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의 차가운 타일 촉감이 제 맨살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제가 가진 36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 피부치들에게 저는 그저 빨리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악취나는 짐일 뿐인데 말입니다. 그날 오후 영수는 제게 요양원 입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시설도 좋고 공기도 맑대요. 집에서 계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거기 가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그러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눈빛은 빨리 이 성가신 존재를 치워버리고 싶다는 욕망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돈 걱정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요. 그가 말하는 처리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 그를 위해 처리해 주었던 수많은 사고와 빚더미들은 기억조차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을 하는 신용을 하며 마음속으로 큰아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보낸 지난 몇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명확한 진실을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뻔뻔함까지. 저는 검은 비닐봉투에 담겨버려진 제 자존심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너희가 버린 것은 내 낡은 물건들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이자 너희가 가질 수 있었던 막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조만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짐 정리가 끝난 뒤 저는 텅 빈 방바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제 방에 어떤 가구를 들여놓을지 아들과 상의하며 즐거워하고 있더군요. 저는 품 안의 비밀 주머니에 숨겨둔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큰아들네 집에서 더는 볼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있는 혹은 마지막으로 테스트해 봐야 할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 비참한 연극의 무대는 이제 다음 장소로 옮겨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360억의 유산은 여전히 제 손안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그 불길은 이제 더 거세게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영수가 예약해 두었다는 요양원 차량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차에 오르는 대신 미리 불러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치매 증상 때문에 길을 잃을 것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그들의 외침을 뒤로 한 채
도시 변두리의 낡은 빌라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셋째 딸 지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제 세 자녀 중 가장 공부도 못했고 번듯한 직장 하나 잡지 못해 늘 오빠와 언니의 구박을 받던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제가 한창 사업으로 승승장구할 때도 녀석은 제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배달 일을 전전하며 제 앞가림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지수에게 저는 너는 누굴 닮아 그렇게 지지리도 궁상맞냐며 비수를 꽂는 독서를 내뱉곤 했었지요. 360억이라는 거대한 성벽 뒤에서 저는 가장 가난한 딸의 자존심을 가장 모질게 짓밟았던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지수의 집은 낡고 가팔랐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5층 옥탑방 문 앞에 서서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만약 이 아이마저 저를 외면한다면 제 인생은 정말로 실패한 연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근원적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저를 마주한 지수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녀석은 제 초라한 행색과 냄새나는 가방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 왜 이제 왔어? 몸은 좀 어때?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라며 제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닿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큰아들네 집에서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던 제 심장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수의 집은 비좁았지만 포근했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는 제 자리가 미리 마련되어 있었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먹던 식은 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기였습니다. 지수는 제가 헛소리를 하고 바지에 실수를 하는 척해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 괜찮아. 사람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해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던 기저귀를 갈아주는 순간 지수는 코를 막기는커녕 제 야윈 다리를 정성스럽게 주무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한 거야?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제 발등에 떨어질 때마다 제 가슴속에는 수천 톤의 죄책감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그 눈물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60억이라는 막대한 자산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병들고 가난해진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연민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지수는 본인이 끼니를 걸으면서도 저를 위해 소고기를 사오고 밤새 제 곁을 지키며 옛날 이야기를 도란도란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치매 노인인 척 엉뚱한 대답을 해도 녀석은 참을성 있게 제 말을 들어주며 제 굽은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큰아들네 집에서 악취나는 짐 취급을 받던 제가 이곳에서는 다시 한 명의 사람이자 아버지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낡은 신발을 기워 신으면서도 제 기저귀 값을 걱정하며 밤늦게까지 부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지수의 야윈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 평생의 피땀이 담긴 360억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지 이제는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명확해졌습니다. 돈이 있으면 효자가 생긴다는 말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이 팔순의 나이에 기저귀를 차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제가 잠든 줄 알고 제 손을 잡은 채 나직이 기도하더군요. 하나님, 우리 아빠 기억은 조금씩 잃어가도 좋으니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아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그 기도를 들으며 저는 입술을 깨물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제 이 작은 옥탑방에서 거대한 반격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 자산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저를 버린 자식들에겐 지옥을, 진심을 다한 지수에게는 천국을 선물하기 위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좁은 옥탑방 창가로 스며드는 새벽 달빛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딸아이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낡은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뒤 저는 품 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구형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의 밝기를 최소로 낮춘 채 제가 조심스럽게 번호를 누른 사람은 평생 제 자산을 관리하며 제 그림자처럼 움직여온 김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 나네.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제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지만 낮 동안 연기하던 치매 노인의 흐릿한 음색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사자의 포효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는 명확하고 치밀했습니다. 강남 요지의 빌딩 임대 수익 현황, 해외 주식 배당금의 유입, 그리고 비밀리에 매입해두었던 경기도 일대의 토지 보상금 계획까지. 제 자산 360억은 제가 스스로를 기저귀 속에 가두고 굴욕을 견디는 동안에도 거대한 파도처럼 몸집을 불리며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아드님과 둘째 따님 쪽에서 회장님의 비자금 계좌와 차명 부동산을 추적하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시지 않은 걸 알고 조만간 셋째 따님 댁으로 들이닥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의 경고에 저는 차가운 냉소를 지었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제 안이나 건강 따위에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죽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챙길 구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제는 제 뒤를 캐는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최종 유언장의 초안을 다시 한번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수에게는 내 모든 상속 권한을 위임한다.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에겐 단돈 1원도, 아니 내가 신던 낡은 양말 한 짝도 남기지 마라. 법적 유류분마저도 철저히 방어할 수 있도록 모든 법리적 수단을 동원해. 360억이라는 거대한 성벽은 이제 무너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방향은 탐욕의 눈먼 자들의 머리 위가 될 것입니다. 이틀 뒤 평화롭던 지수의 옥탑방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큰아들 영수와 둘째 딸 서연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수의 비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야, 김지수, 너 제정신이야? 아버지를 이런 쥐구멍 같은 데다 가둬놓고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오빠가 요양원 보내라고 분명히 말했지. 영수의 고함에 지수는 겁에 질린 채 제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오빠, 아빠가 거기 가기 싫어하셨잖아. 내가 모시는 게 왜 잘못이야? 아빠 여기서 나랑 잘 지내고 계셔. 지수의 가냘픈 외침은 서연의 비아냥거림에 속절없이 묻혔습니다. 잘 지내긴 개뿔. 너 아빠가 숨겨둔 통장이라도 가로채려고 여기 숨겨둔 거 아니야? 어서 내놔. 아빠 정신도 온전치 않은데 내가 다 빼돌리려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두 사람은 지수의 만류를 거칠게 뿌리치고 제 낡은 가방과 옷가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석에 멍하니 앉아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응시하는 연기를 하는 동안 그들은 제 바지 주머니와 이불 밑까지 샅샅이 뒤지며 돈이 될 만한 서류를 찾았습니다. A씨,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아버지가 사업 정리할 때 빼돌린 비자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영수가 분에 못 이겨 제 낡은 가죽 가방을 발로 걷어찰 때 제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돈은 없었지만 아내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과 자식들의 베네쩌고리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그 낡은 가방 속에 정작 자신들을 키워낸 제 인생의 편린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서연은 지수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소문 들었어. 아빠가 예전에 강남 쪽에 비자금 둔 계좌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더라. 그거 내가 몰래 빼돌린 거지? 아니면 아빠가 너한테만 가르쳐 준 거야?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아빠 진짜 돈 한 푼도 없으셔. 제발 그만해, 오빠 언니. 지수의 눈물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이놈들의 뺨을 갈기고 집 밖으로 쫓아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더 확실한 파멸과 절망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탐욕이 정점에 달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억지로 입가를 실룩거리며 웅얼거렸습니다. 배고파. 밥 줘. 제 비참한 연기에 영수는 혀를 차며 침을 뱉었습니다. 아이고, 저 노인네 진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작정이네. 야, 김지수. 내일까지 아빠 짐 다 싸서 우리 집으로 다시 보내. 변호사 불러서 유산 포기 각서랑 재산 포기 각서부터 확실히 받게 해야겠으니까. 그들은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사라졌고 방 안에는 엉망이 된 살림살이와 지수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등에 난 붉은 손자국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360억이라는 돈이 제 자식들을 이렇게까지 추악한 괴물로 만들었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제 연극의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지수가 잠든 뒤 어둠 속에서 김 변호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큰아들 영수의 집으로 모든 관계자를 소집해라. 그리고 유언장 집행을 위한 공증인과 경찰도 대기시켜. 이제 360억 자산가인 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이었고 자식들이 그토록 원하던 재산이라는 달콤한 독배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파괴할지 보여줄 심판의 시간이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큰아들 영수의 집으로 다시 끌려온 날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비릿한 승리감의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평소에는 구경조차 힘들었던 최고급 호텔 중식 코스 요리들이 즐비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축하하기 위한 추악한 전야제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두툼한 기저귀를 찬 채 식탁 끝자락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억지로 끌려온 지수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제 거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영수와 둘째 서연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까지 모두 모인 그 자리는 가족의 정겨운 식사라기보다는 죽어가는 거대한 사냥감을 앞에 두고 서열 다툼을 벌이는 하이에나들의 정기 모임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영수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드실 때 여기 도장 좀 찍으세요. 아버지가 예전에 사두셨던 경기도 땅이랑 비자금 계좌들 제가 관리해 드리는 게 낫잖아요. 치매가 더 심해지면 나라에서 다 가져가 버린대요. 아들의 목소리는 짐짓 나긋나긋했지만 그 속에는 맹독을 품은 정갈의 꼬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 역시 옆에서 거들며 제 비위를 맞추는 척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지수쟤는 돈 관리할 줄도 모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잖아요. 저희가 맡아야 나중에 아빠 병원비라도 제대로 대드리죠. 언니랑 오빠 믿고 사인하세요. 그들은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확신하며 제 코앞에서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노골적으로 떠들어댔습니다. 형님, 그 경기도 땅은 이번에 신도시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아서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거기 지분은 제가 좀 더 챙겨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제 사위라는 놈은 입가에 기름기를 잔뜩 묻힌 채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빴고 며느리 미영은 벌써 그 돈으로 갈아탈 강남 펜트하우스의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울먹이며 오빠, 언니, 아빠한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빠 아직 살아계시잖아. 어떻게 아빠 앞에서 돈 이야기만 할 수가 있어? 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온 것은 영수의 싸늘한 폭언뿐이었습니다. 너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무능한 게 아빠 옆에서 콩고물이나 얻어먹으려고. 너한테는 단 한 푼도 안 돌아갈 줄 알아. 억울하면 너도 돈 벌어서 효도하던가. 지수의 뺨이 다시 한번 붉게 물드는 것을 보며 제 안의 분노는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제 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억지로 묻혀 강제로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협조 좀 하세요.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길이라니까요. 나중에 감사하다고 하실 거예요. 영수의 거친 손길이 제 손목을 강하게 비틀 때 저는 소름 끼치는 인간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손목을 비틀어 빼앗으려 하는 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그들을 키워낸 제 인생의 자부심이자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멍청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도장? 도장이 뭐야? 배고파. 고기 줘. 우리 강아지 어디 갔니? 제 연기에 그들은 혀를 차며 노골적인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저 노인네 진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작정이네. 정신 나간 김에 그냥 손가락 확 꺾어서 찍어버려. 시간 끌 거 뭐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영수는 짜증스럽게 문을 열러 나갔고 서연은 제 손을 붙잡고 억지로 지장을 찍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그들이 기다리던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김 변호사와 그의 수행원들, 그리고 제가 미리 요청했던 법무법인의 공증인들이 위험 있는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영수의 당황한 물음에 김 변호사는 제 쪽을 향해 90도로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산 동결 서류들과 증거 자료들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자식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제 굽었던 등을 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멍하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수십 년간 건설 현장을 호령하며 360억의 제국을 일구었던 사자의 안광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제 손목을 붙잡고 있던 서연의 손을 가볍게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자식들의 고막을 찢는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영수야, 서연아.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변호사가 왔다. 그런데 어쩌지? 너희가 생각한 거랑은 목적이 좀 다를 텐데. 360억의 주인이 비로소 가면을 벗는 순간 지옥 같던 가족 식사는 이제 진정한 심판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김 변호사가 내미는 서류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줄 것은 유산이 아니라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거실에 감돌던 비릿한 탐욕의 공기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얼음 파편으로 변해 자식들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제가 굽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저를 기적이나 차는 노인네라며 벌레 보듯 무시하던 자식들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제 하체에 감겨있던 두툼한 기저귀를 거칠게 뜯어내 거실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 굴욕의 상징이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는 마치 이 추악한 연극의 종지부를 찍는 굉음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영수의 목소리는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고 서연은 제 형형한 안광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지난 몇 주간 제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들을 되새겼습니다. 정신이 돌아왔냐고? 아니, 나는 단 한순간도 정신을 놓은 적이 없다. 제 입에서 흘러나온 서늘한 목소리에 며느리 미영은 들고 있던 펜트하우스 카탈로그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가 정중히 내미는 태블릿 PC를 받아 식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난 몇 주간 큰아들 집과 지수의 옥탑방에서 벌어진 모든 추악한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을 먹을 때 저를 비웃던 며느리의 멸시 가득한 표정, 요양원에 아버지를 갖다 버리자며 모의하던 아들의 비정한 음성, 그리고 지수의 뺨을 때리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던 서연의 악마 같은 모습까지. 영상이 재생될수록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 같은 고요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이 고스란히 증거로 남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불법 촬영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걱정했는데. 서연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김 변호사는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의 신변 보호와 자산 관리를 위한 정당한 기록이었으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공증인들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들이 행한 폭언과 강압적인 지장날인 시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김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식들의 심장에 박히는 대목과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영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정말로 사업에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된 줄 알았겠지. 그래서 기저귀를 찬 나를 악취나는 짐짝 취급하며 쓰레기통에 쳐넣으려 했던 거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금색 인장이 찍힌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 회장님께서 보유하신 자산은 강남 소재의 빌딩 3채, 경기도 일대의 토지 5만 평, 그리고 국내외 주식과 현금 자산을 포함하여 총 360억 원에 달합니다. 모든 자산은 이미 신탁회사와 법무법인을 통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회장님의 의사가 없이는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60억이라는 숫자가 공기 중에 흩뿌려지는 순간 자식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악에서 처참한 후회와 탐욕이 뒤섞인 기묘한 빛으로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저를 벽에 똥칠하는 노인네라 부르던 영수가 제 발치에 무릎을 꿇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다 사업이 힘들어서 예민해진 탓이지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연 역시 제 소매를 붙잡으며 아부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제가 지수를 때린 건 다 걱정돼서 그런 거 아시죠? 제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들의 가식적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돈이라는 이름의 신 앞에서는 자존심도 부모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도 모두 내팽개치는 그들의 밑바닥이 처참할 정도로 투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소매를 붙잡은 서연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지수를 끌어당겨 제 옆에 세웠습니다. 너희가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주머니 속의 수표들이었지. 하지만 이 아이 지수는 달랐다. 내가 냄새나고 초라한 노인으로 그 좁은 옥탑방에 찾아갔을 때 유일하게 내 기저귀를 갈아주며 울어준 사람은 지수뿐이었다. 제 선언에 거실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최종 유언장을 낭독하게. 내 360억 자산의 향방을 이 불효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줘야겠어. 이제 자식들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제가 준비한 가장 잔인하고도 공평한 참교육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36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이제는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무거운 족쇄가 될 차례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기 위해 서류를 펼치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수와 서연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은 마치 단두대 위에 선 죄수들처럼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김 변호사의 입술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조금 전까지 보여주던 멸시와 혐오 대신 놓쳐버린 황금 동아줄을 잡으려는 처절한 갈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기대를 비웃듯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차가운 시선으로 식탁 건너편의 배신자들을 훑어내렸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거친 사내들을 다스려온 제 눈빛은 이제 돈의 노예가 된 자식들의 영혼을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본 유언장은 의뢰인 김 회장님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며 지난 한 달간 진행된 효도 테스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기계적으로 거실을 울렸습니다. 첫째, 장남 김영수와 차녀 김서연, 그리고 그 배우자들에 대하여. 귀하들은 의뢰인이 무능하고 병든 상태라고 판단한 즉시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특히 의뢰인에게 심각한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가했음이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산을 강취하기 위해 위계에 의한 지장날인을 시도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1004조에 근거하여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함을 선언합니다. 상속 결격. 그 네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 결격이라니요.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내가 이 집의 장남인데. 영수의 비명 섞인 항의에 김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문구를 낭독했습니다. 따라서 회장님의 총 자산 360억 원 중 장남 영수와 차녀 서연에게 배정된 상속분은 0원입니다. 또한 과거 사업 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되었던 기존 자산들에 대해서도 부양 의무 불이행 및 불효 범죄 행위를 근거로 반환 청구 소송을 즉시 개시할 예정입니다. 0원이라는 단어가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이미 누리고 있던 풍요로운 삶까지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제 발치로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지수야, 너도 언니한테 한마디만 해줘.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지수는 그런 서연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옥탑방에서 언니에게 뺨을 맞으며 흘렸던 지수의 눈물은 이제 단단한 침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서연의 손을 구두로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가족? 너희가 나를 기저귀 속에 가두고 요양원으로 밀어낼 때 너희에게 나는 가족이었느냐? 아니면 빨리 죽어 없어져야 할 고깃덩어리였느냐? 제 서늘한 질문에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김 변호사의 낭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셋째 딸 김지수에 대하여 의뢰인이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갔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부친을 부양하고 진심 어린 효를 다한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회장님 소유의 모든 부동산, 예금, 주식 및 사업체 경영권을 포함한 360억 원 상당의 전 자산을 김지수에게 단독 상속한다. 단 상속 집행은 즉시 개시하며 회장님 생전의 모든 관리 권한 역시 김지수에게 위임한다. 360억이라는 거대한 왕관이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던 막내딸의 머리 위로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고 영수와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실성한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 가난뱅이 지수가 360억의 주인이 된다고? 아버지가 정말 미치신 거 아니야? 며느리 미영의 날카로운 비명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미친 것은 내가 아니라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너희들이다. 너희가 그토록 멸시하던 지수의 옥탑방이 실은 너희가 평생 꿈도 못 꿀 천국이었음을 이제야 알겠느냐? 저는 김 변호사가 내미는 최종 집행 서류에 거침없이 서명했습니다. 이제 서류상의 절차는 끝났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그 자리에 처참한 절망과 공포가 들어차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360억의 주인이 바뀐 이 집에서 배신자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처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뒤로하고 저는 김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단단히 내려놓았습니다. 36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실체화되어 종이 위에 새겨진 모습은 제 자식들에게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태양처럼 눈부시고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넋이 나간 채 바닥을 긁고 있었고 서연은 제 손을 잡으려다 경비원들의 제지에 가로막혀 비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규를 음악처럼 감상하며 제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지수의 어깨를 다시 한번 다독였습니다. 이 아이가 옥탑방에서 흘렸던 고귀한 눈물 한 방울이 오늘 이 거대한 승리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음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기억하느냐? 제 나직한 물음에 영수는 떨리는 눈을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그건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틀렸다. 그건 내가 너에게 명예 신탁을 해둔 것이지 온전한 증여가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부로 그 신탁을 해지하고 이 집의 소유권을 상속법에 따라 지수에게 이전하기로 했다. 제 선고에 영수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면 갈 곳 없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서연에게도 마찬가지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녀가 누리던 외제차, 명품 가방, 아이들의 유학 자금까지 모든 자금줄은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360억의 그림자 아래서 풍요를 누리던 자들은 이제 그 그림자가 거두어지자마자 발가벗겨진 채 혹독한 겨울바람 앞에 내던져진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들이 지수에게 가했던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합의는 절대 없다. 그리고 지수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부모를 잃거나 버림받은 아이들을 돕는 일에 내 자산의 절반을 즉시 기부하겠다. 제 단호한 명령에 자식들은 이제 울 힘조차 없는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돈이 정작 자신들이 가장 멸시하던 방식인 남을 돕는 일에 쓰인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그 어떤 형벌보다도 가혹한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수를 데리고 천천히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악취나는 욕망의 소굴에 머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기저귀를 찼을 때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가 기저귀를 찼던 시절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 기억이 남아 있었기에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이나 이제 내 마음속에 너희의 자리는 없다. 제 마지막 일갈은 무거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 갇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비로소 맑은 공기가 제 폐부를 정화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60억이라는 숫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되찾은 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지수와 저는 예전의 그 좁은 옥탑방이 아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하고 따뜻한 실버타운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360억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관리하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수한 차림으로 제 휠체어를 밀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 이제 기저귀 안 차도 되는데 왜 자꾸 버릇처럼 바지춤을 만져? 지수의 짓궂은 농담에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노인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사랑을 주는 딸과 함께 남은 생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한 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360억이라는 돈은 결국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팔게 만드는 악마의 속삭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한을 풀어주는 정의의 칼날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되찾아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멀리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옥 같은 연극은 끝났고 이제 진정한 축복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배신이 아닌 사랑과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그동안 제가 흘렸던 고독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360억 자산가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로 살아가려 합니다.